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2020년 3월 3일이네요. 약간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체된 건 아닌데, 오늘도 한 400명, 400명, 500명인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둔화되다가 조금 줄어들면은 이제 하향으로 안정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오늘은 그동안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했으니까,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라든가, 우리 국민, 시민들의 힘을 믿고, 자, 이제 봄이 되면서, 작년부터 준비해왔던 여러 장르 드라마를 케이블 TV라든가 아니면은 공중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제작 방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본대로 말하라가 이제 한 반환점을 지났고, 보통 16부기 때문에 반환점을 지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제 이제 SBS의 아무도 모른다. 상당히 역량 있는 배우들이 김서영 씨부터 문성근 씨부터 연기하면 한가락 한다는 분들이 나온 아무도 모른다가 어제 첫 방을 했는데 성적이 좋으네요. 9%, 11%까지 나오니까 공중파에서 9, 10이면은 첫 번째 그러면 상당히 좋은 성적이죠. 조금 지나면은 한 13, 4, 5 넘어가면은 예전에 20, 30, 20 넘어가는 거 그게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성은 연쇄살인범, 성은이라는 게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손바닥에 못질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찔리고 이런 이거 발에 못질을 당한 그런 형태로 시체를 전시하는 디스플레이하는 바디 포징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해 혹은 살해 후 그 디스플레이를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그런 방식으로 죽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은 죽인 후에 그 디스플레이 하는 것과 그 방식으로 죽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거는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당한 것이고, 그 뒤에 이제 그 뒤의 것이고,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죽인 다음에 성은만 했다고 하면 이건 다른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전체 결과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다른 리추얼, 종교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범인만이 아는 어떤 코드가 존재하는 거죠. 오래전에 문경 십자가 변사 사건도 그 비슷한 형태의 자신 혹은 범인만이 아는 형태의 이 코드, 즉 의식이 존재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벌, 그리고 원초적인 어떤 인간 문명에 대한 이런 탐구,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연쇄살인이라든가 아니면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제가 되고, 그 소재로서 성은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시그니처 에스펙트든 시그니처든 콜링 카드든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일종의 장르 드라마가 이제 컨텐츠가 구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무도 모른다가 그렇게 제가 보기엔 그런 쪽 같은데, 상당히 그 구성 자체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희생자. 그러니까 성은살인마의 연쇄살인마의 희생자가 될 뻔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될 뻔했는데, 자기가 아닌 자기 친구가, 희생이 되고, 그 친구의 희생 때문에 경찰이 된, 뭐 이런 여성, 강력 팀장,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고, 주제는 종교적인 의미. 그게 뭐 사입이든 어쨌든, 지금 뭐 신천지가 그게 사입이든 이단이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리추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형태가 이제 아무도 모른다는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방영할 TVN에서 할 메모리스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일종의 연쇄살인 관련, 그러니까 수사 드라마인데, 아무도 모른다는 성은살인, 연쇄살인에 대한 것이지만은, 지금 메모리스트는 사실은, 유승호 씨, 이세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여자 프로파일러가 나오는, 이렇게 이제 짝으로 나오는, 유승호와 이세영이 짝으로 나오는. 조금 맥락은 다르지만은, 요 메모리스트는 아시다시피 미드에 유명한 멘탈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멘탈리스트라는 게 아주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거죠. 그거를 해서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메모리스트, 멘탈리스트 비슷하잖아요. 모르죠. 정확히는 뭐 거기서 했는지. 근데 프로파일러가 상당히 기록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는 범인 혹은 답은 이전에 못 풀었던 수사 기록에 있다. 반드시 한 번은 언급됐다. 그러니까 이춘재 같은 경우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사하는 애들이 등신들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고의적일 수도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거를 못 잡았거나 안 잡았거나, 아니면 못 잡았겠죠. 그런 형태인 거고, 반드시 미국의 장기미제 사건에서도 반드시 주변에 있거나 기록에 있거나 최소한 한 번쯤은 경찰 수사망에 올랐었다. 아니면 한번 수사의 대상이었다. 이게 이제 거의 95% 이상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록을 찢어냅니다. 그걸 프로파일링의 시작이라고 하죠. 갱티고개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프로파일러가 과거의 수사 기록, 뭐 엉망이든 개판이든 그런 걸 다 찢어갖고 새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프로파일링의 시작이죠. 그래서 메모리스트도 그걸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멘탈리스트에서 제목을 따왔을 수도 있지만은, 메모리스트는 프로파일러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록, 체계적인 기록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이제 제가 대본을 못 봤고, 아니면 이거 내용에 대한 것도 그냥 언론에 나온 것만 대충 좀 대략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장르 드라마 같은 경우죠. 장르 수사 드라마 혹은 프로파일러가 연결된 수사 드라마, 그리고 연쇄살인과 프로파일러 혹은 사이코패스와 연쇄살인과 연결된 수사 드라마, 장르 드라마, 이런 거죠. 상당히 이런 어떤 마지노란, 예를 들면 극한 형태의 일을 하는 프로파일러든 아니면 뭐 소방관이든 아니면 어떤 검시관이든 부검이든 이런 사람들 통해서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주제는 그겁니다. 인간의 삶, 죄와 벌, 선악, 이런 거겠죠. 그걸 어떻게 그걸 일종의 희극으로 꾸미든 비극으로 꾸미든 아니면 뭐라고 하나 다양한 방식으로 꾸밀 수 있는 거고, 제가 이제 광고를 해줬던 프로디걸 선 같은 경우, 위드 같은 거에서 이제 아버지가 연쇄살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고, 아들은 이제 FBI 프로파일러였다가 전직, 지금은 이제 뉴욕
NYPD, 뉴욕경찰청의 수사 자문관, 그러니까 예, 범죄심리 수사 자문관, 그러니까 프로파일러죠. 이런 형태, 민간 프로파일러를 하는.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몇 년 전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한 4, 5년 됐습니다. 뭐 국가기관에서 국가투자기관이죠. 해서 이런 어떤 이 다양한 이 장르의 컨텐츠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문가들, 뭐 프로파일러, 전문가들한테 강연을 부탁하고, 물론 그건 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큐레이터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양한 어떤 직업군,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장르 드라마의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기성의 어떤 작가들이나 감독들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두 달 반쯤 했죠. 그 전에는 사실 웹툰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장르 웹툰이 아주 별로 없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런 장르 웹툰을 만들고 싶어도 그게 뭘 하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면 검사, 뭐 내전이나 이런 거, 그 직업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사 이런 사람들은 그 부분이야를 알 수 있지만은 보통의 이런 작가들이 아니면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잘 알기가 어려운데, 그런 걸 통해서 저만이 아니라 제 전에는 또 표창원 교수님이 그 강연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했고,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했고, 이런 때가 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웹툰에서 다양한 장르,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에 지금 보시는 다양한 어떤 웹툰이 특히 이제 수사와 관련된 웹툰에 그런 토대를 쌓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뭐 제가 혼자 했다는 게 아니죠. 저는 그 중에 아주 일부였고, 많은 아이디어를 드렸으면 저는 그걸로 보람을 느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래서 또 이제 몇몇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영화 이런 데서도 여러분이 알만한 뭐 분의 뭐 영화 감독, 작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PD 이런 분들이 자문을 아니면 뭐 얘기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공짜로, 어떨 때는 뭐 돈을 주신다고 하면 돈을 주신 대로 받고, 그건 정식으로 세금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얘기를 드려서 그 뒤에 또 그런 걸로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이제 본론적으로 제가 얘기할 말씀은 그겁니다. 상당히 아쉬운 게 많다는 거예요. 아쉬운 게 뭐냐면, 분명히 우리나라, 이게 뭐 봉준호 감독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화인들 아니면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의 역량은 사실은 뭐 미국의 헐리우드에 그렇게 특별히 떨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건이 문제죠. 그러니까 자본력일 수도 있는 건데 전 꼭 자본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봉준호 감독이 했던 그 기생충은 막대한 자본이 있어갖고 그걸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성공작으로 꼽히는 시그널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막대한 자본이 있어갖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런 어떤 장르 드라마의 성패의 핵심은 순서는 좀 다르지만 치밀한 대본, 컨텐츠, 탄탄한 대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역량 있는 어떤 배우들, 그걸 커디런을 할 수 있는 작가와 감독, 혹은 감독과 작가, 그러니까 제작진, 이런 한 3대, 4대 요소가 1차적인 핵심이고, 그 다음엔 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못 느끼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본이 탄탄해도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그것을 연기를 하는 연기자가 아주 그걸 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성공하기 어려운 거고, 반대로 우리 컨텐츠들의, 대한민국 컨텐츠들의 많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대로 배우는 뛰어난데 대본이 저렇게 엉망이냐. 그리고 이것을 그러면은 코딩하는 감독이나 아니면은 작가가 뭐가 잘못되어 있느냐. 뭐가 좀 역량이 떨어지느냐. 사실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대본이 좋아도 배우가 그걸 감당 못하면은 그 대본은 사실은 쓰레기가 되는 거고, 아무리 뛰어난 배우를 캐스팅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대본이 사실은 엉망이면은 배우의 연기만으로 사실은 끌어가기는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어떤 디렉팅하거나 사전에 제작 환경을 만드는 제작진은 애초에 그런 배우나 아니면 그런 대본을 억셉트면 안 되는 거죠. 뭐가 좀 계속 어긋나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장르 드라마는 장르 드라마가 아니면 모든 드라마 그런 컨텐츠가 그렇겠죠. 이 세 가지가 다 좋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하나라도 좀 뛰어나고 나머지가 좀 받쳐주는 그런 것이 아닐까 좀 많은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스터디하고 또 저희 학생들이 예전에 있었고 또 이제 제가 방송 나가서 관련된 작가들이라든가 여기 이제 방송 작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방송을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단적으로 이런 거죠. 프로디걸 선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긴장감도 있고 좋아요. 근데 한국에서 만드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결론도 뻔할 것 같고. 그런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뭘 만드냐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이제, 제 삶에 대해서 어떤 걸 시나리오나 대본도 한번 지금 써보고 있는 거,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본은 탄탄하게 만들 자신이 있어요. 그렇게도 지금 한 작업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걱정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배우가 있느냐. 그러니까 배우도 진짜 팔방미인 배우가 있는 거 사실은 좀 그렇잖아요. 팔방미인 미인 배우라는 것은 그게 존재하나? 흔히 말하는 이 조커를 연기했던 그런 이제 대배우들, 헐리우드의 대배우들이라든가 안소니 호킨스라든가 아니면 로버트 드니로 같은 사람들, 모든 장르에서 다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진짜 잘하는 장르가 있죠. 자기가 잘하는 영역이 있는 거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장르별로 뭔가 이렇게 해도 그 시장 규모가 큰데 우리는 그 장르만 하기는 어렵잖아요. 한 배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기 먹고 살 수 있거나 뭐가 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것저것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가?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르 드라마가 좀 약한가? 근데 그건 또 너무 변명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을 안 디뎠으면 안 디뎠으면 모르겠지만은 올해 한 3, 4년 전에 관련된 그 강연도 하고 그런 컨텐츠 만드는데 좀 그래도 밑작업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이렇게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장르 드라마나 영화 부분에서 좀 탄탄한 기초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이런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는 입장에선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이렇게 뭐라고 하기 참 어려워. 그러니까 이건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자본력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어떤 비싼 배우가 있을 필요도 없고 그 역할에 정확히 딱딱 맞는 주연 조연의 어떤 이
이 탄탄한 연기와 구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장르 드라마의 성공이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뭐 옛날에는 뭐 더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가짜 시체 인형 이게 없어서 그랬더니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게 없다고 연기가 안 되면 그건 그 사람 연기하지 말아야죠. 하여튼 고민냥 이런저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뭐 있을 데 없는 고민을 하냐고. 내가 뭐 감독을 하거나 연기를 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욕하고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바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이것저것 이제 이런 범죄 해설 방송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좀 어느 정도까지 해서 조금 다른 영역, 즉 말하자면 컨텐츠를 만드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한 번쯤은 뭔가 좀 하고 싶어. 그래서 사실은 그 프로파일러 전문가들을 만드는 강의 컨텐츠를 만들기인데 제가 좀 기여하고 싶은 것 플러스 이런 이제 이른바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작품으로서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영역에서 좀 일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의 이제 인생 한 4막, 5막 정도 되는 거죠. 5막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 인생 1막은 시작했을 때는 아마 이 여러분이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레드 87년도 대학을 다녔던 사람으로서 인생 1막이 있었고, 인생 2막은 이제 병원에서, 그러면 아시는 서울대병원 같은 데에서 2막이 있었고, 이제 3막은 인류학, 그리고 사회복지학 공부했던, 그리고 이제 4막은 경찰 프로파일러 생활. 그리고 대충 그렇게 되면 이게 5막이네요. 5막은 이제 방송, 좀 많이 섞였나요? 이것저것 제가 헷갈렸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고, 요즘 사람도 많이 죽고 뭐 집안에 좀 갇혀 있고 강제로 하면서 생각이 많습니다. 이제 뭐 당연하게도 방송 스케줄도 다 이제 펑크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TV는 이제 못 나갈 거고, 라디오도 사실은 최소한 형태만 나갈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뭐 사건 반장 같은 데가 기회가 되면 가리겠지만 그것도 잘 여건이 안 좋고, 그래서 팟캐스트 일사라든가 크라임 정도 하고, 뭐 나머지 하나 두 개 하고, 나머지는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아이디어 주고, 또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프로파일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자, 오마이뉴스에 좀 이제 다른 얘기로 분위기를 바꿔서요. 오마이뉴스에 이런 게 났어요. 4대강 수변공원에 툭하면 불, 범인을 잡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김종술 기자님이 쓰신 건데요. 아마 이 기자님의 이 기사는, 이제, 봄이 되면은, 아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봄이 되면은, 뭐,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농사 짓겠다고, 논둑을 태우다가 불 때문에 확 다 타는, 그래서 이제, 수변을 다 타갖고 거기에 이제 뭐 경작을 하려고 들어오는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러다가 이제 아예 수변공원에 제시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 잔디밭 광장, 체육시설, 라루터, 관찰데크, 야생초 화원, 이게 다 탑니다. 요새는 수변공원 같은 데에 자전거 도로도 있고, 잔디밭 광장도 있고, 체육시설, 그리고 전망대 같은 거 관망하는 철새들, 이런 것도 있고, 나무로 돼 있고 그러면 타면 다 탑니다. 이게 이제 재산상 손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하필 그 수변 넘어서의 다른 경작지와 연결되거나 산업이 연결되면 산불 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를 태울 필요가 없어요. 절대 태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천연 기념물, 그러니까 이른바 자연에 있어 사는 뭐 수달, 삭, 말똥가리, 황정이니까 이제 자연에서 공존하는 동물들 생이 거기 있어요. 그 사람, 아니, 그 존재들은 자기 서식처를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불태우면 안 되고, 그리고 방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 어떤 행정당국, 소방관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아니면 행정관청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하고 막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자님의 뭐 이제 이 기사에 근거하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그냥 별로 관리를 안 해서 누가 이제 담배꽁 던져서 불 나고 그냥 실화. 그리고 어떤 사실은 뭐 이렇게 좀 논둑 태우려다가 확 하고 불 나고 이런 관리를 안 해갖고 주변에서 이제 뭐 술 처먹으러 온 소주병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막 쓰레기 막 투기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레기 투기했다고 거기에 불 나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화재가 대부분의 원인 미상으로 처리되죠. 왜 원인 미상이냐면 원인 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 화재에 대한 수사를 실제로는 경찰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할 권한이 있고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해서 그냥 관심을 안 갖고 계속 미상 처리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FBI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찰 같은 데서 이 방화 같은 경우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루기 때문에 이것을 수사해서 범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실화인지 아니면 방화인지 아니면 자연 발화인지를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화재 사건의 상당수를 실제로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방화 사건의 상당수를 방화범을 잡는데 우리는 방화 사건의 범인 검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말을 거꾸로 하나? 그게 아니라 이거 자체는 그냥 이거는 누구의 고의로 한 범죄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찰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났거나 아니면 실화이거나 이러니까 경찰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닌 거로 만드는 거죠. 사실은 방화인데 캐보면은 방화인데 방어로 하면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미상이 뭡니까? 그냥 실화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불났다고 생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방화 사건의 해결 범인 검거율이 95 아마 거의 100%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한 95%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YTN의 함혜영건 앵커라고 요즘 뭐 저기 앵커 나가는 그 사람이 이제 뭐 방화 화재에 대해서 뭐 같이 이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경찰 통계가. 우리나라에 자살이 왜 이렇게 많느냐? 자살이 왜 이렇게 높아? 그건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타살이거나 아니면 사고사로 찾아갖고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를 찾기에는 너무 귀찮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타살이나 사고사로 처리하지 않고 자살로 처리하는 거 똑같습니다. 화재도 분명히 이것이 방화이거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보험금 물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자연 발화라든가 원인 미상이라고 하면 보험금 물어줄 일도 없습니다. 범인을 찾을 일도 없죠. 그러니까 다 좋은 겁니다. 다만 누가 안 좋죠? 공공이 안 좋죠. 시민들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이 안 좋죠. 여기에 사는 서식되는 동물들은 집을 잃고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그게 다 타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또 세금으로 처바르고 결국은 이것은 방화일 수도 있는 것을 수사 안 하는 경찰의 문제. 그러면은 너네들 못하겠으면은 놔라. 소방관들한테 소방서에 화재 수사에 대한 권한을 줘라. 그건 또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화재 조사라고 하는 건 인적인 요소가 없는 거는 소방서가 하는데 인적인 요소가 있는 거는 강제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해요. 굉장히 이 고리타분한 구분이죠. 이것은 연결이 되는 것은 수사권 조정하고 똑같이 최종적인 수사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바뀌었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으니까 이제 경찰이 일부 이걸 가져오지만 사실은 이 자신이 역량이 떨어지는 거는 이것은 소방서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 화재 수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법원에 아니면 검찰에 영장을 청구한 강제수사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바와 있는 걸 또 하는 거고요.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즉 무슨 군청의 담당자는 불이 난지도 몰라요. 야생동물 서식처가 사라졌는데 그 야생동물 관련된 관리 담당하는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고해야 그대로 나와 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고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 오마이뉴스의 이 기사는 좋은 기사지만은, 저는 한번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한 단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사이코패스 아니면은 어떤 가학성 범죄자들이 살인이나 아니면 학대나 아니면 강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웠는데 그러지 못할 때 휴지기에는 뭘 할까? 프로파일들의 오랜 고민이죠. 그래서 몇몇 밝혀지거나 아니면 가설로 세워진 것은 방화광일 수도 있겠다. 불을 질러갖고 그걸 통해서 욕구를 채울 수도 있겠다.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강남의 템프로 술집에 가서 돈 주고 여자 이른바 성매매 아가씨들을 공격해서 거기서 가학적인 것을 채울 수도 있겠다. 또 하나 버닝썬 사태처럼 물뽕 강간을 통해서 채울 수도 있겠다. 아니면 동물한테.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봄이면은 하는 것이 전국에 어떤 흔히 말하는 이상심리자애가 불을 지르고 먼 곳에서 지켜보면서 자유행위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만족을 느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스크리닝하고, 어느 마정도 도축장이나 어느 도축장 근처에서 좀 이상하게 동물들을 좀 죽은 동물이건 산 동물이건 그런 거 스크리닝하고, 집창촌 요즘 많이 없어졌으니까 아니면 이런 소위 말하는 술집, 흔히 말하는 성매매가 이루어진 술집에서 벌어지는 상당히 이해 못할 행동들에 대해서 스크리닝하고, 그게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어쨌지나서 프로파일러들이 범위 바쁩니다. 바쁜 이유는 사실은 수변공원 같은 데에다가 불을 놓고 멀리서 그걸 지켜보면서 무엇인가 욕구를 채워오는 이상심리자. 그게 사이코패스이건 어떤 이상심리자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쫓아가서 확인하고. 실제로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냥 불이 났겠거니. 너 누가 논둑 태워다 불렀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100에 하나 혹은 1000에 하나 그런 이유 때문에 연쇄살인범, 연쇄강간범이 연쇄방화범으로 사실은 숨었다가 다시 어느 시기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의 방법을 틀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죠.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러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현직에 있는, 말하자면 현직이라는 이제 경찰 수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죠. 자기 사건들이라도 이런 것들을 스크린하는 것도 사기 힘들면은, 그래서 민간 프로파일러들 영역이 역할들이 확대되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1세대 프로파일러들, 존 더글라스라든가 로버트 레슬 같은 사람들이 지나서 2세대 민간 프로파일러 시대에 나왔다가 3세대, 소위 말하는 프로디걸 선에 나오는 그런 지역경찰청에서 이런 걸 하는 3세대 프로파일러들. 그러니까 2세대와 3세대에서 하는 일들이,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어떤 정식 수사 라인에서는 할 수 없지만 수사 자문이라든가 민간 프로파일러로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역할과 위상이 바뀌어가면서 수사 시스템, 사법 시스템에도 좀 역할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 막혀 있으니까 어쨌든 저라도 해야죠. 뭐 돈이 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어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누군가는 해야 된다고 하면 저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되게 쓸데없는 얘기는 했네요. 여러분한테는 쓸데없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